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붉은 PD입니다. 카페 홈즈의 마지막 사랑 1부에 이어서 오늘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5분의 작가님들과 다시 오늘 또 하게 되는데요. 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드리고 바로 또 이렇게 네, 또 달리고 있는데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2부는 녹음 오기 전에 금요일 책에 빠지다 SNS를 통해서 좀 혹시 작가님들께 궁금한 질문 이런 게 좀 있다면 그래서 좀 몇 개를 받았는데요. 이 제목이 이제 카페 홈즈의 마지막 사랑이다 보니까 추리소설 이쪽으로 좀 약간 질문을 보내주셨지만 뭐 꼭 추리소설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소설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좀 대신 작가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추리소설을 쓸 때 사건과 단서에 관한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게 좀 또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냥 이어서 드리면요. 어디에서 트릭에 대한 영감을 얻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이게 영업 비밀인데. 네. 그래서 영업 비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딱, 근데 네. 이거는 저희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면 저기 붉은 PD께서 이 질문은 누가 대답해 좀 좋겠다고 딱 찝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생각을 못한. 제가 혹시 그냥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싫어요. 지목하는 거는 일단 영업 비밀이다. 그래서 확실히 거부하신 거고. 그러면 저희 이 6편의 소설 중에 약간 거의 본격 추리 소설 같은 느낌으로 써주신 정혜연 작가님이 좀 뭐 가능한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아이디어는 각자 작가의 뇌 주름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현실에 있는 사건, 뭐 뉴스나 이런 거를 보고 그거를 기초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걸 다 본다고 해서 작가들이 다 본다고 해서 무슨 소설로 연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용주 작가님이 이제 곧 그 장편 소설 혐오자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층간 소음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층간 소음을 겪으면 그냥 욕을 하고 싸우지 그렇게 장편 소설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정명섭 작가님이 망원동에서 안개를 보셨을 때 그 막걸리 노인에 대한 씬업을 구상하셨다라고 하셔서 진짜 각자의 뇌 안에 다른 것이 들어 있어서 그거를 꺼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제 나오는구나 해서 아이디어는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비밀 피했어요 정말. 네. 남의 얘기를 하는 걸로. 뇌주름 이렇게 인상 깊고요. 네. 뇌주름. 그 전에 조용주 작가님과 제가 인터뷰할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그냥 독자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왠지 특히 추리 소설을 쓰시는 작가님들의 경우는 뭔가 이렇게 트릭, 뭐 이런 단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저장해 놓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작가님의 대답은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계속 쓰신다고 네. 될 때까지 쓰신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역시 그것도 물론 작가님들마다 다 다르시겠지만요. 네. 혹시 다른 분은 어떠신지. 이번엔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건가? 조용희 작가가 대답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최근에 나를 추리소설가로 만든 셜록 홈즈라는 에세이를 쓰면서 과거를 발굴해봤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말씀하신 그런 트릭을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몰랐거든요. 잊고 있었는데 처음 추리소설가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트릭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트릭을 수집하려고요. 명탐정 코난을 1회부터 그때 500 몇 화까지 되는 걸 매일매일 봤어요. 반년 동안 하루에 10편씩 배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보고 추리소설을 딱 치는 대로 다 읽어치웠어요. 그렇게 했더니 반년쯤 지나자 막 일본어가 들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가서 이제 갑자기 귀가 트이고 막 자막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갔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트릭을 막 익혀서 그럼 그걸 써먹으면 되잖아요. 현실에 이제 적용을 해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내가 쓰면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클리셰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다 피하려고만 하지 공부한 걸 쓰진 못하고 그걸 다 피하고 나서
가장 듣도 보도 못할 만한 것만 갖다가 쳐박아서 제 걸로 써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릭은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소설을 쓰면서 클리셰를 다 피하고 스스로 계속 추리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소설을 쓰면서. 그래서 홈즈가 보낸 편지 데뷔작 같은 경우는 카트라이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처음에 저는 전혀 안 수상했거든요. 그냥 외국에서 온 실제 셜록 홈즈 시리즈에 나오는 카트라이트다 했는데 중간에 제가 자료조사를 대충 하다 보니까 이 카트라이트가 알고 보니까 실제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제가 설정한 애보다 30살은 많아요. 제가 얘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고민하다가 결론으로 한 게 얘는 거짓말쟁이야. 얘는 처음부터 소설 속 등장인물인 척하고 거짓말을 했어. 그럼 왜 그랬을까? 에서 시작해서 얘기를 쓰니까 저도 전혀 예상치 못한 소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진짜 추리 소설은 추리를 해서 써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추리를 해서 다 썼어요. 그래서 이번 소설 추지분산 같은 경우도 괴문서를 쓰고 나서 딱 막히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스스로 추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자잘한 이야기들이나 트릭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건데 어렸을 때 은사님들 말씀대로 중요한 거는 누가 쓴 걸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걸 쓰면서 거기 집중하는 거구나. 그런 식의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소설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어떤 이렇게 스토리의 A부터 Z까지 딱 어떤 큰 걸 짜놓고 그 안에서 막 뭘 맞춰가는 느낌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작가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느낌보다는 그 약간 이야기에 좀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막 헤쳐나간다는 느낌이랄까요?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창무진 작가님 혹시 어떠세요? 뭐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라 네, 그냥 뭐 편하게 이야기해 어떤 주시면, 네. 뭐 작가들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 소설 특히 추리 소설의 질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좀 답변을 보태자면 소설은 서술 트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글로써 쓰기 때문에 감출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나라는 주인공을 쫙 쓰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는 그 나라는 주인공이 노인이었다 혹은 어린아이였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밝혀도 되는 문제인데 이야기하는 동안은 감출 수가 있어요. 서술로서 트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상이 되면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을 쓸 때 이게 영상이 됐을 때와 소설로서 서술 트릭이 가능할 것을 비교해서 영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소설로 쓰면은 서술 트릭을 어떻게 감추느냐를 분석을 해보고 소설로 쓰면은 너무나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는 영상이 될 때는 다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소설로 쓰면은 충분히 감출 수 있는 구멍이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작가의 문장에 의해서 감출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를 좀 인지하고 작업에 들어가다 보면은 좀 더 트릭을 만들 때 좀 쉬워지더라고요. 네. 영상 작업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서 감출 수 있는 부분을 글로 감춘다라고 하다 보면 트릭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작품마다 다 다른 문제에 봉착할지언정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제 차무진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또 궁금증이 좀 약간 연결이 됐는데 보니까 오늘 오시는 분 작가님들이 사실 김탁한 작가님은 뭐 영상화 컨텐츠 이게 워낙 많으시고 또 다른 작가님들도 이렇게 판권이 팔리거나 이런 경우가 다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그 요즘 글 쓰실 때 이렇게 소설을 쓰실 때 영상화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시게 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가장 많은 판권이 네, 아니. 이거는 그냥 다 한 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네. 다 있으시잖아요. 네. 최근 2개가 팔린 정혜연 작가님께 들어보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니까 영상화가 되면은 되게 영광스럽고 또 누군가가 내 작품을 좀 다른 그런 걸로 작품으로 또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경제적으로 또 감사한 일이고 제일 그래서 마지막이 제일 좋기는 기쁘지 한데 않나요? 작품을 쓸 때 영상화를 생각하고 쓰지는 않고요. 네. 네.
결국 읽는 분이 재밌자고 쓰는 거라서 예, 그 영상화를 뭐 염두에 두고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이 방금 하신 질문을 이제 계속 아주 오랫동안 네,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사람이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쓴다는 건 좀 갭이 있죠. 네, 갭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장면들을 써 나가는 거랑 뭐 카메라나 영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나 이건 꼭 영화가 될 것 같아. 뭐 그냥 촉이죠. 그냥 감. 예, 그냥 그런 건 그냥 감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냥 예, 제가 그 친구들 이제 영화 하는 친구들이나 드라마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들었던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니는 그냥 소설가니까 소설을 쓰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가 생각할게. 네. 그러니까 그걸 네가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선을 왜냐하면 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 너는 전문가지만 네가 이걸 이건 영화나 드라마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는 아마추어다. 죄송한데 저도 그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영상 판권이 판매되고 그다음에 김상한 작가님 같은 경우 실제로 영화로 나온 경우 굉장히 많죠. 영화나 드라마로. 네. 근데 그 관계에서 사실 원작자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때 어느 식으로 뭐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예 방관자로 이렇게 한 발 빠져 있어서 지켜보는 게 맞을까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중에서 이건 절대로 못 빼. 더 넣는 건 상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만드는데 이 인물은 절대로 빼면 안 돼. 예, 혹은 이 사건은 절대로 빼면 안 돼.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어떤 핵심의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면 계약서에 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여도 되는데 네, 얘는 절대로 꼭 등장시켜야 되고 뭐 다른 사건들은 다 쳐내도 되는데 이 사건은 절대로 쳐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계약서에 넣어야겠죠. 네. 좋은 팁.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진짜 막 그 작가님들의 이야기가 지금 그 미야베 미유키도 네. 하차 판권을 팔 때 저도 어디서 본 건데 한국에 파는 영화 판권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드라마는 그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팔았다 뭐 이런 경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계약은 몇 건 했는데 저는 계약할 때 항상 조건을 걸죠. 무조건 내가 카메오로 나와야 된다. 그게 진짜인지 농담인지 강프라고 똑같은. 네. 오픈이나 뭐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계약서 쓸 때는 그냥 다 웃으면서 해주는데 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쓰신 거예요? 아니 그냥 구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쓰고 싶었는데 다들 말리는 분위기라. 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보다 소설이 훨씬 자유로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소설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할 때 그 숫자로 1만 만자를 항상 이렇게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만물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설가가 쓸 수 있는 건 무한대인 거죠. 무한대. 네.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만이라면 한 100 정도 될까?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소설가는 그 만물을 쓸 수 있는 어떤 자유로움이 있고요. 또 그만큼 만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만물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 같은. 그래서 자유와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소설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소설가는 뭐 이렇게 위기에 있다 그러지만 계속 끝까지 가지 않을까. 왜냐면 그 자유와 두려움을 맛보고 나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언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냥 일단 그대로 읽어드리면, 추리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라고 작가님들은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추리소설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뭐 그냥
저는 이제 여기에 덧붙이자면 혹시 작가님들의 일이 읽으신 추리 소설 중에 약간 인생작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있는지도 좀 저는 좀 궁금했고 혹시 이제 어쨌든 추리 소설의 매력이 가장 큰 매력이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그런 추리 질문이었습니다.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이요. 네. 네, 뭐 죽음으로 시작해서 사실 그 죽음에 대한 사연을 풀어내는 게 끝이고 뭐 죽음이 안 나오는 추리 소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역시 추리 소설의 가장 큰 지점, 포인트, 뭐 매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존재감은 역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추리 소설가들이 추리 작가가 왜 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셜록 홈즈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우리 나이 때 그 빨간색 표지로 된 동서 미스터리 문고였나요? 그 문고가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500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그 오헨리의 뭐 이런 단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사실 자연스럽게 추리 소설에 대한 매력에 좀 빠져들었던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저는 하나의 가장 큰 매력을 꼽으라 그러면 죽음. 그다음에 이제 그 탐정을 중심으로 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 뭐 정규적인 글쓰기 코스를 배우거나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글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었는데 그때 들어갔던 거는 이제 역사를 좋아하고 뭐 추리 소설 좋아하니까 두 개를 접목시킨 걸 써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제가 이제 좀비를 좋아하니까 질문을 요즘 많이 받거든요. 왜 좀비를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덕후가 뭔가를 좋아한다고 설명을 하면 그건 이미 덕후가 아니라고요. 뭔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건 비즈니스나 이제 자기 일이지 내가 뭔가에 빠져들었는데 이거를 설명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덕후나 아니면 빠져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빠져나가고 추리 소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여러 작가들이 각자 다른 대답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한 최고의 매력은 죽음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살인이 등장하지 않는 뭐 물론 도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다른 것은 사실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들어보니까요. 약간 덧붙여서 그런 생각을 네네네.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추리 소설을 쓰게 되는 건 추리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수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경험들 보면 이건 진리야. 네, 이건 추리하지 말고 이건 믿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믿으려고 제가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이게 잘 모르겠는 거죠. 추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혼자 추리를 하다가 포기한.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믿지는 못하겠고, 근데 자기는 추리가 잘 안 되고, 근데 그걸 누군가가 추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풀어줬을 때 그 쾌감이라는 게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이렇게 추리하다가 포기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렇다가 중학교 가서 좀 본격적으로 그 복음서를 봤는데 이게 마가복음은 예수가 한 7개월 정도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근데 요한복음은 3년인 거야. 같은 사람인데 왜 여기는 7개월 움직이고 여기는 3년 움직이냐. 7개월 움직이니까 7개월 때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번에 쫙 가서 죽고 끝나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3년이니까 갔다가 추워지니까 다시 돌아왔다 자기 고향에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다 그 쓰여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스토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은 여기서 7개월 움직이고 여기서는 3년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 틀린 거 아니냐 이게. 그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뭐 그런.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그 복음서들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 몰랐기 때문에 펼쳐놓고 보니까 왜 이건 도대체 뭘까? 네, 그게 정말 제 중고등학교 내내 제 추리가 안 되니까 읽어봐도 이게 서로 맞지를 않으니까. 야, 성경을 놓고 추리를 하다니 역시. 그게 이제 여전히 지금도 그 고민들이 있고요. 네, 그런 그러니까 성현들 뭐 공자나 석가모니나 예수나 항상 그 존재에 대한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 텍스트들이 서로 잘 안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설가들은 추리하게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그래서 동감합니다. 뭐 에드가 알런 포부터 추리 소설이 시작됐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많이 떠들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훨씬 이전부터 뭔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저 인간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추리가 안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성경만 봐도 막 예수가 무리를 막 이렇게 걷잖아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예, 예. 그리고 막 이렇게 오병이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이렇게 나눠줬는데 뭐 몇천 명이 먹었다 그러는데 그러고 남았어요. 예, 어떻게 충격이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것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그게 추리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요. 그렇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추리라는 게 추리하지 말라고 할 때, 예, 추리하지 말라고 할 때, 혹은 내 머리로 추리가 안 될 때, 그때 이제 추리가 시작되었던 게 아닐까. 저 근데 질문이고 의견인데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 요한이 끝까지 순례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사서 최초의 교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오랫동안 쓸 시간이 많았으니까 젊었을 때 쓴 거예요. 요한 아니요. 베드로가 첫 요한이 번째 맨날 교황 아니에요? 하는 말이 자기가 내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라고 그러면서 가장 오래 살고 순교 안 하는 제자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화를 통해 얻은 상식인데 아니 근데 교황은 1대 교황은 베드로 아닌가요? 요한이 아, 그 만화에서 제가 나중에. 잘못 봤나 봐요. 만화에서 보는 거라서 그래서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퇴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쓰고 저것도 조금 쓰다가 태고구나. 7개월 된 거 3년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편집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편집자가 네, 없으니까 편집을 안 했어. 요한 네. 혼자 오래 살아서 80살 넘게까지 장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한이. 네. 지금 약간 덧붙이면 어쨌든 네. 초대 교회가 여러 그룹으로 나눠져 네.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마가 그룹은 마가 그룹대로 음. 이야기를 아, 만들고, 너무 궁금합니다. 예, 갑자기. 마태는 마태 그룹대로 네. 이렇게 각 그룹별로 네. 스토리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름은 예수인데 네. 버전이 좀 아. 달랐던 거고요. 그러니까 각 네. 그룹마다 목표가 있는 거죠. 음. 목표에 따라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뭐 어떻게 지금으로 치면 약간 판소리처럼 네. 여러 네. 버전. 예, 네. 여러 버전으로 네. 이렇게 복음이 구성되기 굉장히 시작했다는 버전이 거죠.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마가복음은 네. 바로 딱 시작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 주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마태나 누가는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건 마가복음은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건 그 그룹은 그걸 안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을까? 그것도 추리를 해봐야 되는 저도 이런 네. 게 너무 궁금해서요. 그런 어렸을 문제들이 때 있는 거죠. 복음이 진짜 종류가 많고 그게 인정받지 못한 잘못했습니다. 그게 왜 교황청에서 인정을 받은 복음이 있고 받지 못한 그 복음도 있어서 마리아 복음도 있고 그런 게 그렇죠. 있다고 저 그런 게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되게 깊이 조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혹했습니다. 서양에서 주로 쓰는 음모론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갈래가 그거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자꾸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니코스 가잔테스가 쓰거든요. 그 책 제 고등학교 때 읽고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책을 읽으니까 완전히 돌아버리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와서 너 힘들면 내려가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걸 극복하고 이제 죽었는데 그 길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아들도 결혼하고 막 이렇게 쭉 인간의 삶을 살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 추리의 마지막 지점 딱 거기거든요. 네. 네. 거기서. 시다졌다만큼 혼란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기독교계 통해서 이제 직장을 그렇죠. 계속 네, 네. 이어왔는데 지금 그래서 계속 계속 아니요 너무 재밌게 들었죠. 자기성이 지금 집중이 시작해졌어. 저도 이제 많이 본 건 아니고 성서학자들의 책, 네. 뭐 초기 기독교에 대한 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저도 근데 보다 보면 너무 두껍고 이래가지고 네.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진짜 약간 그 추리한다는 느낌이 진짜 있거든요. 맞아요. 그 시절에 그 공동체는 뭐 그 당시에 뭐 유대교회 시대에 뭐 사람들의 이런 게 막 얽히면서 이게 막 진짜 추리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또 작가님 이야기해 주시는 게 또 굉장히 또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에 제가 재밌게 불면증 치료 처음 받을 때 제가 책을 읽어도 책이 재밌어서 잠을 못 잔다니까 그럼 성경을 읽으면 졸리지 않아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 최초의 반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처음에 천지창조 하지 않냐고 6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었다고 이런 반전이 세상에 어디냐고 난 깜짝 놀랐다고 그때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머리를 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반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서 전 그게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었거든요. 어떻게 와 6일까지 했으니 7일째 엄청난 일자인데 세상이 쉬어. 전 정말 어린 마음에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 특별한 체험이 왔을 때 사람이 추리하게 되잖아요. 이 연결해서 제일 재밌는 게 요즘 제가 이제 동학에 관련된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최재우 처음에 이제 동학을 만든 그분이 이제 신비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난 거죠.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재우가 아 이게 신적인 존재고 신이구나. 근데 최재우 선생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당신은 그 서양 책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신입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서양 교리대로 살아야 됩니까? 추리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체험이 왔으니까 야 이게 그 당시에 1800년 되니까 이 서학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서학에서 말하는 그 신이 이 신인가 보다. 당신이 그 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이 나 그 신 아니고 그 신 아니고 나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새로운 새로운 걸 하라 이렇게. 근데 그게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이 사람 추리했구나 이게. 최근에 본 드라마에도 저런 내용 나와요. 네, 자기가 예수인 줄 알고 목소리가 자꾸 들려서 예수님이 산이 돋아서 열심히 산 위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딱 여는 순간 나온 인물이 오사마 빈 라덴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 드라마에서 나와서 그래서 얘가 너무 혼란해서 넌 오사마 빈 라덴이잖아 신이라더니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 정말 정색을 하고 내가 언제 당신에게 나는 신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당신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유명한 사람들 회유하는 방식이 쫙 나오는데 순간 그게 훅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도 길에서 이렇게 신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실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같이 포교를 하고 있는 제자들은 뭐 베드로 그 예수의 제자 12제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나도 만났다는 거죠. 길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 입장은 실제 자기들이 같이 생활했던 그 예수와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가 같은가? 계속 서로 의심하거든요. 네. 거기도 추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한히 확장해 볼 수 있는. 이제 조만간 김탁한 작가님 갈릴리오 살인 사건 이런 거 나온다 이제. 이게 막 이 소설을 쓸 건 아니고 그냥 관심사예요. 순간 굉장히 멀리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추리란 무엇인가. 제가 요즘에 그런 내용의 미드를 보고 있었더니 드라마 제목이 요즘 메시아랑 퓨처맨 이런 거 보고 있었더니 다 꼬였습니다. 다 꼬였습니다 머릿속에. 거기 막 저기 물 위에 걷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메시아 봤는데. 지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리 소설의 매력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신까지 갈 줄이야. 사도 바울까지 나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그 질문 중에 요 한 가지만 그러면 제가 드려보면요. 혹시 추리 소설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하셨네요. 이제 이렇게 서로 막 가장 조용히 있는 사람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질문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질문지 아닌 거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아까도 계속 딱 꺼내시더라고요. 요거는 질문지에 답을 안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당황스럽네요. 정혜연 작가님입니다. 근데 뭐 준비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소설을 쓰고 싶으면 그냥 쓰면 된다. 써라. 왜냐하면 보면은 이게 소설을 쓰고 싶으니까 막 네이버 지식인의 소설가 되는 법 이런 걸 검색하고 이래봐야 아무 소용없고. 나도 그랬었는데. 어쨌든 써야 응모도 하고 투고도 하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소설을 쓰고자 한다면 쓰는 방법밖에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킹에서 나온 말 같은데.
유혹하는 글쓰기. 거기서 막 나온 말 같은. 아, 뭔가 수상한데. 추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전 차문지 작가님 대답 좀 궁금한데 차문지 작가님 대답 듣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 지목하시고. 네. 아니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기가 완전해봐. 네. 나한테 집중해라. 네, 그 추리 소설을 쓰고 싶으신 분이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이제 팟캐스트 듣고 싶은 분 듣는 분 중에 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지 마세요. 네, 노력하는 것만큼 별로 성과도 없을 거고 경쟁자를 네. 만들지 않겠다 이 뜻인가요? 예리한데. 제가 이제 창작 관련 강연 같은 거 할 때 항상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안 하는 게 좋다. 노력하는 들인 노력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원하는 만족할 만한 그 수확물을 얻지 못할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굉장히 좀 난감하고 애매한 문제긴 한데 예정돼 있지 않을까?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저는 사실 저는 스스로 노력하고 뭐 운이 좋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 크게 변함이 없지만 저의 그 과정의 한 1%는 1%는 뭔가 예정돼 있었죠. 되게 재미있게 저는 신은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돼 있는 사람인데 그게 없는 사람이 노력을 해도 그 자리에 그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전에는 가능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반반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글 쓰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네, 뭐 제 모토가 경쟁자는 안 키운다긴 하지만 네,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나는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거울에 대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글을 써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길이 이제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김탁한 작가님이 관심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출판사랑 해서 본인이 글을 쓰겠다는 투쟁심을 가진다면 거길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좀 열리게 될 텐데 그 과정은 저는 운이 좋아서 좀 짧고 편안하게 넘어왔지만 길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추리소설을 이야기를 쓰는 방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을 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스스로 먼저 납득시키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 이거 어떻게 받아요? 그럼 제가 중간에 껴들어 드릴게요. 또 웃긴 걸로 제가 껴들어 드릴게요. 저는 사실 소설가가 못 될 줄 알았거든요. 이유가 간단했어요. 저는 옛날에는요, 다들 연배가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옛날 소설엔 한자가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한자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소설가가 못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소설에는 한자가 반이었거든요. 신문도 그러고. 근데 제가 소설가가 된 걸 보니 소설가는 운입니다. 네, 야 이게 더 어려워졌는데 이러면 네. 하지 마라 운이 좋다 막 이러면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나는 웃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설가는 한자 못 오면 못 되는 줄 알았다가 됐으니까 웃긴 거 아닌가? 아니죠. 나는 개인적인 웃기려고 경험이니까. 노력했는데 네. 그 한자 몰라도 추리 되는 건 소설을 기뻐했는데.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추리 소설은 일반 소설과는 또 장르적인 갈래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이 추리 소설은 저는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저지른 한 사람을 분석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인공인 탐정이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분석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범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범인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인간적인 분석을 탐정이 하는 것이다. 뭐 거창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람을 분석하는 공부를 좀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라는 이 사람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사람이 왜 살인을 저질렀고 왜 이러한 복잡한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탐정이 하나씩 풀어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고 범인은 너야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 범인이 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범인의 심정은 무엇인가 독자 이후에 탐정이 가장 많이 그 범인을 알아야 되고 범인을 느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추리소설 작가는 탐정을 만들어야 되고 범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범인을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놓고 범인이라는 인간을 탐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인간성 탐구의 공부를 좀 어떤 방식이든
각자의 방식으로 고민하다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빌런에 대한 연구를 뭐 그것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빌런에 대한 연구를 요즘 하고 계십니다. 빌런에 대한 작법책을 준비 중이십니다. 뭐 당사자가 빌런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 가장 좋아하시는 두 분이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김탁관 작가님도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네. 그러니까 뭐 다 일맥통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하신 분에게 그러니까 프로 작가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그냥 글 쓰는 인간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그래서 프로 작가가 되는 건 운입니다. 운.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작가가 될 수 있게끔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쓱쓱 밀었던 것 같거든요. 한 몇 명이.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너는 글 쓰지 말고 딴 거 해라고 했다면 그래도 작가가 되긴 됐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많이 더 좀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필 그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바람에 내가 그 소설가가 돼볼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 우연이고 행운인 것 같죠. 네, 그래서 난 꼭 작가가 돼야 돼. 뭐 이렇게 해서 뭐 불굴의 의지로 작업을 해서 다 작가가 된다면 뭐 누구나 다 도전을 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반대급부로 이제 뭔가 글을 쓰면서 살아가는 삶은 되게 아름답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면서 살래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주식하며 살래. 뭐 나는 골프 치며 살래. 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나는 이제 책 읽고 뭐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글 쓰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글 쓰면서 살아가는 삶이 갖는 어떤 즐거움, 뭐 보람,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을 쓰면서 뭐 살겠다고 하면 네, 얼마든지 네,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다른 거 하면서 사는 것도 뭐 괜찮지만 그냥 그것 자체가 갖는 어떤 뭐 존귀함이 있고요. 인간으로서의 품격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네. 뭐 그렇게 이제 뭐 답을 해드릴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신 분 아마 들으시면 많은 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운이지만 혹시 할 거면 일단 써보고 인간성을 탐구하고 네, 일단 이렇게 또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안 되더라도 이제 슬퍼하지 마라. 네.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나 엄마가 화내도 꼭 그렇게 말했어요. 누나는 그래봤자 글밖에 해줄 게 없잖아 이러면서. 그게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뭔가 화를 내도 꼭 그러시고 누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 글 쓰는 거 빼고 화를 내도 꼭 그렇게 화를 내고 진짜 내가 그런가 막 이제 그래서 들으면서 그분이 나는 글 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글을 쓸 수밖에 없구나면서 근데 동생도 그랬대요. 맨날 무슨 말만 하면 넌 수학밖에 잘하는 게 없냐 맨날 이런 식으로 말을 들어서 그럼 나는 수학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중학생 때부터 커서 나는 수학 선생님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아무튼 시간이 갈수록 요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은 사실 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프로 작가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글을 쓰면서도 함께 살아가겠느냐라는 그 김탁관 작가님의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좀 덧붙이자면 그 격투기 용어 중에 완전 연소라는 게 있어요. 뭐 일본식 용어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뭐냐면 정말 땡 하고 끝나면 그 선수가 그 자기 코너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쓰러지는 선수가 있어요. 다 마지막 체력 한 방울까지 다 써서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완전 연소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다 불태웠다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 단계의 절반의 절반도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글을 쓴다는 거는 자신을 이렇게 연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물론 작가님 말대로 이제 작가가 이걸로 먹고 살려면 운이 좋아야 되는 거긴 한데 그 운이라는 것도 사실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자신의 몸을 태워봐야지 그 운이라는 시험대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그 운이라는 게 찾아오는 것조차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작가로서 사는 게 어떤 거냐. 몇 평 사세요? 집이 몇 평이에요? 뭐 차는 어떤 차종이냐. 뭐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그때 난쟁이 몇 마리 있나요? 우리 집에 지하실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 글을 써서 혹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뭐 10,000명 중에 진짜 한 명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가가 될 텐데 그럼 나머지 9,999명은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게 글이 자신한테 찾아오는 순간이니까 네, 그거는 신이 자신한테 찾아온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설사 작가가 안 된다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혹은 글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글을 쓰고 싶다면 하고 싶은 데까지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 1, 2부를 이제 통틀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괜히 좀 죄송하기도 하고 빨대를 너무 심하게 제가 꽂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들 혹시 앞으로 계획이나 혹시 뭐 차기작 소식 이런 게 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누구부터 할까요? 예. 네. 네, 저는 이제 올해는 소설책을 안 내고요. 네, 예, 소설책 안 내고, 네, 제가 이제 그 전작 에세이 작업을 하나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칼럼들 써가지고 모으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취재를 해서, 네, 예, 그걸로 이제 책을 한 권 쓰는. 그래서 8월 28일 날 이제 책이 나오고요. 제목이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요. 네. 그리고 부제가 이제 도시 소설가 농부 과학자를 만나다. 이게 부제고요. 그래서 이제 곡성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농부 과학자를 한 명 만났는데 뭐 크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곡성은 그 서울이 만일에 그 규모가 100이라면 면적이 100이라면 곡성은 한 90 정도 되는. 그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비슷한 두 공간이 있는데 이쪽 한쪽은 970만 명이 살아요. 과밀 지역이죠. 이쪽은 28,000명이 살아요. 네, 아주 과소 지역이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한쪽은 970만 명이 살고 한쪽은 28,000명이 살 때 양쪽은 어떻게 다른가? 네, 그것에 관해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러니까 970만 명이 사는 곳에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과 28,000명이 사는 곳에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네, 그걸 좀 관찰을 하면서 네, 제가 쓴 에세이집이고요. 네. 이걸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재밌었던 건 이 28,000명 사는 이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판타지로 들리고요.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예, 다른. 그리고 내가 사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걸 판타지로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한쪽은 사실이라고 믿고 한쪽은 그걸 허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계.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로 쭉 풀어가지고 제가 썼고요. 네. 쓰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근데 원래는 좀 더 빨리 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곡성에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약간 그것조차도 어떤 하나의 또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이제 내고요. 네. 뭐 장편 작업은 하고는 있는데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좀 제 작가 인생에서는 굉장히 책을 작게 내는. 네. 그래서 조영주 작가나 정명섭 작가가 이렇게 월간 조영주, 월간 정명섭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연간 김탁관으로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네. 이 책으로 그냥 올해는 날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내용만 들어도 진짜 네. 읽고 싶고 이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네. 반드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네. 사인 번호가 8월 28일에 네, 출간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창훈 작가. 저도 올해는 소설을 내년으로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장편 소설은. 안 돼. 11월 달에 이제 제가 준비한 악당에 관한 책이 하나 나와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는 작가들이든 독자들이든 주인공이나 영웅이 어떻게 이야기의 여정을 겪는지를 다 몸으로 느끼셨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주인공이 김연아라면 김연아가 아이스링크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게 하는 것은 음악을 틀어주는 사람일 테고 그게 악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빌런. 그래서 제가 개원대나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가르칠 때 썼던 여러 모아놨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책 원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달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게 우리 정문섭 작가님하고도 같이 참여했던 조만간 선보일 그 빌런 그 엔솔로지와 함께 저의 빌런 작법서가 나올 것 같고 이게 또 세계 최초 글쎄요 그렇게 되면 좋겠고 이게 제 또 올해 또 가장 뭐 장편 소설은 내년으로 밀리지만 저한테는 또 참 의미 있는 원고라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목은 아직 안 나오는 제목은 건가요? 아직 안 나오고 가제로 이제 그 빌런 작법서라는 네. 가제인데 네, 그죠. 그걸 네. 쓰진 않죠.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혜연 작가님. 네. 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두 번째 거짓말이라는 장편 소설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월간까지는 아니지만 분기까지는 되려는지 이제 올해 조금 소설로 더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처음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는 에세이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데 이제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컴플렉스에 되게 짓눌린 삶을 살았는데 그거를 왜 이겨내지 못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걸 꼭 이겨내야 될까? 그 컴플렉스로부터 나를 지켜내면서 그냥 나를 데리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쓰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위로들 그런 거를 누군가가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게 없더라도 자기 옆에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위로를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쓰게 됐고요. 아마 앞으로 에세이를 전혀 안 쓸 거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이런 깊은 이야기까지 이렇게까지 쓰는 거는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주 작가님. 올해 들어 갑자기 월간 주용주가 된 주용주입니다. 90, 11, 12나. 저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작년에 통장에 위기가 생겨서 그 이후 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모드로 정명섭 작가님 시키는데도 열심히 계약을 막 하고 올해 그 책들이 하나둘 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제가 처음 작가 데뷔할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저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탄탄한 장르 문단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제 오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마스모토 세이초나 미야베 미유키가 한 가장 큰 업적은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문단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 밀려난 작가들이 힘을 합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처음 데뷔하고 나서는 혼자서 특급 변소 문학상을 만들겠다 막 이런 시도도 했었는데 그땐 다 그냥 이렇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제가 직접 엔솔로지 기획도 시작을 하고 하면서 좀 탈장르로서 여러 작가님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모으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출판사나 여러 곳에 가서 작가님들 소개도 하고 책도 냈으면 쉽게 써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탓에 좀 많이 바빠져서 제 거 소설뿐만 아니라 기획하는 거나 작가님들 뒤에서 이렇게 미는 일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래서 제 소원은 지금 정명섭 작가님께서 많이 말씀해 나는 마스모토 세이초처럼 많이 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작가님들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고요. 그게 이제 많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딱 예를 들어서 독자들이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가 나오면 무조건 믿고 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작가들 책도 누가 나오면 저 사람 건 반드시 사야 돼 같은 강력한 팬덤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고 그걸 조금씩 제 나름대로 해가고 있습니다.
야망이 크시네요. 네? 야망이 크시네요. 예, 야망이 좀 많이 커서 목표는 세계 정복이고 최종 목표는 돈 많은 백수입니다. 예. 이 얘기를 제가 자연스럽게 저한테 넘었는데 10몇 년 전에 이제 조용주 작가가 일하는 카페에 가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네.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도 뭐 한 5번 들은 거. 예. 야망이 정복. 저는 뭐 이렇게 세계 문단이라든지 정복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저는 운이 좋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저보다 훨씬 잘 쓰거나 이제 능력이 좋은 작가들의 기회를 못 잡아서 좀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출판 도시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인맥이 이제 있고 그걸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씩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이제 속칭 얘기한 이 바닥에서 지내게 되면 약간 의무감 비슷한 게 들어요. 조용주 작가는 처음부터 그 생각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지나서 생각을 했는데 나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모든 사람이 잘 돼야지만 이제 나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가 관련 강연을 하게 되면은 요즘은 김동식 작가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는데 나보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없었다. 최종학령 고졸이고 그 33살에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사실 이 글을 엑셀에다 써야 될지 워드에 써야 될지도 몰랐을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니까 당신에게도 늦는다는 건 없다라고 하고 다녔는데 김동식 작가님 등장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못 하게 된 거야 이제.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운명이 있다면 그 운명을 한번 따라가 보고 그게 길이 있다면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대본 생각. 없이 저렇게 말하다. 네, 그리고 뭐 글 쓰는 거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일종의 약간 벽돌 깨기 같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저는 항상 들어왔어요. 너는 이번 책이 마지막 책일 거야. 너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거야. 너는 더 이상 안 될 거라는 얘기는 사실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밑바닥에서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 이제 받았던 얘기들이라 사실은 그걸 깨나갔던 게 지금까지 여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제가 조금 하고 싶었던 거 그다음에 주변 제가 좀 촉이 좋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촉을 발휘하면서 좀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나올 책들은 그런 과정의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쓸 책이 많아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네. 저도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출판사 분께서 모니터링을 하면 이게 어느 책 얘기 어느 책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그 막신 고리키의 이제 자전 3부작을 보면 고리키는 이제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에 한 서너 달 다녔나?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신발 이제 점원을 시작해서 이 배에 또 점원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고리끼를 바라보는 이제 다른 작가들의 시선은 아니 쟤는 학교를 간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밑바닥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작가가 된다는 건 사실 학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이 그 어쨌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자기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순간이 오는가. 그리고 그 순간에 그걸 글로 쓰라고 하는 어떤 아주 천사 같은 존재들이 옆에 그 순간에 있어가지고 고리끼가 쓴 자전을 보면서도 항상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자기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은 글을 쓰게 됐을까? 그래서 그 고리끼의 그 자전 읽으면서 야 이게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질문들을 오늘도 이제 어떤 독자가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최악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글은 쓸 수 있고 고리키 선생이 있지 않나 제가 계속 예를 들어요. 네, 김동식 작가 밑에 고리키 작가가 있었구나. 네, 우리에겐 고리키가 있고, 네, 고리키가 이제 그 나중에 뭐 레닌이나 뭐 스탈린이나 다 만나서 이제 이런 혁명가들이 막 민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고리키가 한 말 딱 해요. 그런 게 민중이 아니다. 야, 선동가와 작가의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말씀 네. 들으니까. 네. 야, 역시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가 안 되는 네. 안 되게 하려고. 오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함께 해주신 그러면 소감과 마지막으로 좀 인사 말씀 짧게 한 마디씩만 좀 부탁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가면 네네네.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본의 아니게 자꾸 진행에 끼어들었는데 이게 제가 바리스타라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되면 나서서 정리해서 뭐 수저도 놔야 되고 뭐 물컵도 놔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좀 본의 아니게 좀 끼어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당신은 작가가 될 운명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뭐 그러니까 그게 내 운명이라면 한번 멋지게 받아들여 보시고요. 카페홈즈의 마지막 사랑은 이제 저희 우리 작가들이 카페홈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으니까 한 번쯤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진짜 한마디만 하나 해서 딱 지금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하신 걸로. 감사합니다. 네, 전달이 됐습니다. 네. 오늘 카페 홈즈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 뭔가 2부에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서운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다시 녹음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걸리는데요. 2부 듣지 말라고 해요. 어쨌든 뭔가 다른 작가님들의 되게 깊은 이야기를 듣고 나눈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전에 첫 번째 책 나왔을 때는 그래도 북토크를 통해가지고 좀 얼굴을 뵙거나 이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아쉽고 빨리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태풍 피해나 뭐 홍수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와. 감사합니다. 네. 이 카페홈즈의 마지막 사랑 정말 재밌거든요. 많이 사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김탁관 작가님과 정명섭 작가님, 정현 작가님, 신호수 작가님, 조영주 작가님의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뭐 크게 보면 이게 우정의 기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이제 이런 그 작가들이 이렇게 단편 모음집 이런 걸 내려면 출판사를 끼고 비평가들이 또 끼어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뭐 비평의 권위에 의지해가지고 책들을 고르는 그런 시대는 이제 가버린 게 아닌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제 서로 우정을 나누고 조영주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우정을 나누고 그 속에서 이제 적극적인 시도들을 하고 그런 시도들의 결과물로 엔솔로지가 나오고 그래서 그 엔솔로지가 다시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몇몇 작품은 또 영상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선순환의 어떤 시도들을 정명섭 작가님이 특히 또 많은 작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완전히 새로운 시도죠. 네, 이 책 이 카페홈즈의 마지막 사랑 물론 재밌고요. 네, 요 한 권에 국한되지 말고 네 이런 큰 흐름 속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이 저는 옳다. 네,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편을 나누고 뭐 비평의 잣대를 들이대고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는 우정에 근거해서 가는 것. 창작자들이 우정에 또 창작자와 독자들이 우정에 근거해서 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네, 훨씬 더 옳다 이런 생각을 많이 요즘 하고 있고요. 네, 그걸 또 이 책을 통해서도 또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책 전문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독자 입장에서 그냥 재밌어서 저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엔솔로지도 저는 또 뭐 그냥 많이 읽은 편이 아니었는데 특히 이제 전 조영주 작가님 처음 인터뷰하고 나서 그 시점 이후로부터 좀 엔솔로지를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엔솔로지가 주는 좀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또 카페홈즈의 마지막 사랑도 정말 저도 재밌게 읽었고 네, 재밌는 작품들이 많으니 네, 꼭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뭐 망원동 이렇게 지나다니실 일이 있으시면 저기 청취자님들도 카페홈즈 한번 꼭 들려보시면 또 그 카페홈즈만의 분위기에 또 매료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럼 이것으로 이렇게 녹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